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 제 옆자리는 아주 지적이고 아름다우신 박혜진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크립토 시장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조금씩 차츰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아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산업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인더스트리는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고는 있는데요. 새로운 정권이 창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제도나 법률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감을 타고 오늘 저희가 그래서 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가 법 이야기 해볼 텐데 어렵지 않고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깊이 있는 통찰과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더한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오늘 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회생법원의 이정엽 부장판사님 나오셨고요. 한성대학교의 조재호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이 이정엽 부장판사님께서는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님을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 한성대학교 조재우 교수님께서는 인포맥스티의 첫 방송에 나오셨던 아주 역사가 깊은 저희와 친밀한 교수님으로서 오늘 좋은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엽 판사님께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소개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지만 한성대학교의 조재호 교수님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조재호입니다. 블록체인 법학회에서는 평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회원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법조인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많은 출연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화됐던 그런 기관의 판사님이시고 또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오늘 판사님께도 많은 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라는 큰 틀의 이제 미래 산업군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블록체인하고 사실 이 판사님하고 앞이 안 맞아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대중이 봤을 때는 판사님께서는 권위도 있으시고 좀 뭐랄까 보수적이실 것 같은데 블록체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어떻게 해서 빠져들게 되셨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과학을 되게 좋아했고요. 법관이 된 다음에도 이제 과학책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사건인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참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정보들이 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저장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향후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정보가 이제 다른 거대 정보 기업의 서버에 다 저장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우연찮게 이제 블록체인을 접하게 됐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10년은 이거를 잘 모르지만 10년 동안 이거를 좀 파고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2017년도에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를 이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과, 공대를 다니시다가 또 이제 문과로 오셔갖고 그 다음에 다시 블록체인에 또 새롭게 관심을 보이니까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시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좀 특이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딱 꽂히셨는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과학도 매력이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약간
과학에다가 사회적인 기술을 더했다고나 할까요? 사회적인 기술. 예,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할 때 분쟁이 있을 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집회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분쟁 없이 기술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분쟁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집회에서 서로 요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의 근간에는 뭐 자본주의 그 체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런 것들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이런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 강의를 할 때 이제 파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파리. 예전에 파리에서 이제 사교계의 중심이라서 마차가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네. 뭐 귀족들이 어디 갈 때 다 마차를 이용하겠죠. 근데 그 마차가 너무 많은데 말똥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똥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말똥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뭐 수없이 많은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말똥은 누가 치워야 되고 뭐 말똥이 생기자마자 뭐 몇 시간 이내에 누가 치워야 되고 그런 걸 제도가 생기죠. 예, 계속 네. 했는데도 이게 분쟁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해결이 딱 됐죠. 무언가가 자동차의 출현. 자동차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말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네. 예, 물론 다른 문제가 생겼죠. 다른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던 그 문제 자체는 이제 기술적 진보로 해결을 했는데요. 블록체인도 뭐 많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본주의와 그 여타 지금에 있는 자원을 쓰는 그런 문제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다른 것보다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세상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블록체인의 미래, 이 효용 가치를 또 알아보신 것 같은데 우리 조재호 교수님은 이 평회원으로서 곁에서 이제 이정희 판사님을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블록체인에 빠져 계시죠? 완전히 그냥 사랑에 빠진 분이셔가지고 블록체인 사랑꾼이라고 제가 사랑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렇죠. 이런 네.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안 그러시고 정말 늘 새로운 걸 찾으시고 저는 보면서 약간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린애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린애 계세요. 같다? 네,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네. 저는 호기심에 앞에만 들렸어요. 호기심이 정말 많으셔가지고요. 새로운 거 늘 물어보시고, 늘 확인하시고, 또 늘 찾으시고, 이게 옆에서 이렇게 평행으로 있으면서 진짜 아, 역시 회장님은 다르구나 하는 이런 존경심을 절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자, 회장님이시 죄송해요. 네, 네. 제가 말씀 중에 네, 끊었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회장이면 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블록체인 법학회를 판사 업무를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또 조직하셨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법학회가 조직된 것이 시점이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이거를 좀 관심을 두고 조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블록체인 법학회가 만들어졌는지. 예. 블록체인 법학회는 원래 처음은 2017년 이제 9월 달에 만들자고 결심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9월 달에 기억하는 게 아마 비트코인이 막 엄청 오르는 초기 단계였을 겁니다. 한 600만 원, 700만 원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새로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이제 런치 모임을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신다고 소문나신 분들을 수소문해가지고 판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걸 듣고 이쪽에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블록체인 법학회 초기에 파운더들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말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붐이 있다가 이제 2018년 초에 이제 사실 붐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꺼지면서 그 블록체인 법학회 연구를 하겠다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은 좀 나가기도 하고 이탈됐군요. 예, 근데 제가 또 이 블록체인은 이제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2018년도에 한 3월 정도에 한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립총회는 8월 달에 했는데 50명에서 그때 3월 달에 50명에서 이제 8월 달까지 한 150명 이상이 늡니다. 오, 굉장하네요. 200명 정도가 그 당시에는 또 공교롭게도 특이하게 서울중앙법원 지하 대강당에서 이제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오. 법무부에서 알면 되게 싫어할 내용이었을 텐데 거기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학회가 되게 융합학회라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경제학적인 분석 그리고 인문학적인 인류학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필요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네. 학회 내에서 지금 685명 정도 되는데요. 와. 이게 사실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블록체인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그런 좀 변호사나 이제 법조인, 그럼 기자 뭐 이런 분들 685명이 뭐 한 단체에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엄청 큰 단체죠. 세계 최대의 단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예. 구체적으로 이 블록체인 법학회가 그 이 인더스트리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희 블록체인 법학회는 이제 그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회원들이 이거를 같이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같이 그게 동조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 특근법 같은 경우에 이제 시행령이 먼저 나오기 전에 이제 법이 나오고 어떻게 시행령이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때 저희가 이제 학회 회원들이 먼저 그 시행령이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라고 이제 세미나도 많이 했고 지금 요 책도 내시고. 예, 특근법 주에서라고 이제 책을 냈는데 사실 특정금융정보법 같은 아주 사실은 엄청 개별법입니다. 네. 이런 법들은 주에서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요구를 하니까 저희 학회 회원 이제 19명이 공동으로 그 주해설을 만들어서 조문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1쇄 500부가 다 팔리고 오. 그래서 2쇄를 이제 1000부를 찍는데 사실은 그 시장이 조금 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블록체인 씬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것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사실 뭐랄까 조금 지탄받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이게 미래 산업이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는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학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제가 학회의 슬로건을 또 보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블록체이니즘이라고 이제 회장님이 여러 언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를 회장님 입으로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이제 평회원이신 조지훈 교수님께서 평회원으로서 봤던 블록체이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회 운영도 약간 블록체인 스타일로 운영을 하신다고 듣는데 그거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회 활동하면서 네. 뭐 무슨 임원이다 이런 분들 뭐 물론 타이틀은 있지만은 막 다른 학회. 네, 예. 아니, 저희 여기 지금 법학회에 있으면서 네. 내가 무슨 임원이고 뭐고 하면서 이제 큰 소리 내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임원 이꼴 여기는 오히려 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힘든 분들 이런 느낌이고 정말로 이게 수평적인 조직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회장님도 사실은 이게 뭐 제일 위에 있어서 회장이 아니라 제일 일 많이 하셔가지고 회장님 같은 제일 사랑도 많으시고 네, 네. 제일 좋은 리더의 모습이죠. 제일 네트워크의 중심이랄까 허브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게 좀 네트워크 형식의 조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이즘이라는 게 이즘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학 하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사상적인 부분이 그쵸? 되게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생각하고 블록체인처럼 살고 이거를 강조하는 게 이제 우리 학회의 슬로건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는 방법을 블록체인처럼. 네. 하고 삶의 방식, 뭐 우리 구조들, 일하는 방식 이것도 가능한 블록체인처럼 네. 또 블록체인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네. 하나의 뭐랄까요? 사상 네. 그런 것처럼 붙기자는 거죠. 그 블록체인처럼이라는 뜻은 뭔가 좀 탈중앙성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회장을 무시하고 일을 하자 이런 건 아니죠? 회장님을 무시하고 싶어도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심에. 워낙에 네. 활동들이 잘 되고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회원 수가 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학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학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언론을 보면은 뭐 법학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목적을 연구하는 곳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실질 가치를 인정하고 대비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약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법학회는 어떤 쪽에 초점을 더 두고 있습니까, 판사님?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업계는 너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라는 거를 저는 뭐 규칙과 제도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그 아름다운 정원을 이제 그 넓은 벌판이 새로 발견됐는데 거기에 네. 이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알아서 놔두면 이상하게 오히려 잡초만 무성하고 그렇죠. 관리가 안 아름다운 되니까. 정원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어떤 게 좋은 꽃이고 예쁜 꽃이고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가 생기면 이건 뽑아줘야 되고 하는 그 기준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할 것이 사실은 아직 누구도 이게 기준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블록체인 법학회가 그런 뭐 생태계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좋고 나쁜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법학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은 사실 그 지금 법원에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모두가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분이 더 훨씬 많. 네, 그래서 했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네.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제 아마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10년 정도 기다리면 그런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워낙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보가 디지털 자산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인이 되면 바로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으로 바꾸기가 너무 쉬워서 사실은 그 차근차근히 어떤 이제 훌륭한 네트워크를 만들기보다는 돈을 빨리 버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런 게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현실을 이제 판사님들이나 아니면 법조인들이 지켜보고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뭐라고 반박을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안 좋은 프로젝트를 빨리 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고 그걸 걸러내고 좋은 프로젝트만 남았을 때 우리 후세 세대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어떤 시스템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으면 즉각 반박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고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시는 게 더 저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교수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학회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회장님 말씀처럼 요즘에는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뭘 다루게 됩니까?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때그때 이슈 따라 달라지는데 NFT가 NFT. 가장 이슈가 되니까 이제 NFT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NFT 다음 단계인 DAO 그 분권화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데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죠. DAO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또 뭐 토큰 이코노미라든지 이것도 다시 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사실 강점 중에 하나가 보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경 없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 자산의 이동이 가능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법 쪽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은데 법학회 쪽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리 어떤 좀 그 액션들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네, 뭐
교수님 말씀이 진짜 정확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블록체인 법학회 한국 블록체인 법학회라고 하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아니다 이거는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 많이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란 걸 이제 억지로 빼자고 해서 뺐는데요. 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다른 데서 한국 블록체인 법학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뭐 메일도 많이 보내고 네. 이제 참여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 진짜 없는 살림에 이제 저희 학회 이지은 변호사님이랑 이제 유현정 편집장님을 그 월드뱅크에서 하는 세션에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 이제 대표로 보내서 네트워킹도 하라고 하고 그래서 항공편을 지원해주고 갔다 와서는 거기서 보고 들은 내용을 이제 저희 학회원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뭐 텍사스에서 열리는 이런 블록체인 관련한 데도 마찬가지로 좀 저희가 국제적인 그런 조직을 뭐 만들기 위한 전초 단계로 네. 그 해외에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뭐 항공편 정도 지원하는 정도 그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많이 미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블록체인 시대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조직을 학회 회원들 중에 일부가 같이 해서 만들어 보자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들, 특히 뭐 거래소가 주최한 강연도 나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퍼블릭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도 우리 블록체인 법학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제 법 얘기를 좀 해보면요. 가상자산과 같은 혁신 산업을 다루는 법은 자 제가 봤을 때는 언제나 좀 한 발 뒤늦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가 봤을 때 좀 레퍼런스로 삼고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나라라든지 뭐 방법론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쪽은 너무 이제 모두가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여러 가지 뭐 자금결제법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런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네. 오히려 그 규제 이후에 그 일본의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는 좀 많이 죽었고, 미국은 이제 연방제 국가니까 어떤 주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험을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는 좀 아직까지도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왜 지켜보는 이유는 너무 빨리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버리면 새로운 금융 혁신성이 제약을 받을까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왜 투자하겠습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거라는 거는 결국 거기 리플을 하는 회사가 뭔가를 잘해서 리플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 증권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증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른 전통적인 증권법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지 않는가를 지금 미국에서는 좀 고민해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투자성이 있지만 전통적인 주식 채권과는 다른 가상자산만의 어떤 특징을 잡아내면 여기는 조금 더 어떤 혁신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것 같고 저희 나라도 그래서 지켜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을 계속해서 현행법으로 좀 원포인트로 이렇게 규제하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규제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네, 그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면 예컨대 그 부분만 예컨대 뭐 가상자산을 상장시킬 때 지금 뭐 증권신고서 같은 형식의 어떤 책임 있는 신고서를 내서 투자자들에게 이런 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제도는 뭐
원포인트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파일링하는 제도를 정확히 뭐 증권 타입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요. 이렇게 원포인트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산업은 발전 저해를 걱정하게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산업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 균형 맞추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한데 이 보호는 해야 되겠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또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게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파지티브 방식의 규제, 즉 하라는 것만 해. 그쵸. 내가 하지 말라. 미국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 이런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미국이 원포인트 규제를 한다는 거는 다 열심히 잘 이렇게 뭐 맘대로 하게 해주지만 이것만은 못하게 딱딱 핀셋처럼 잡초를 뽑아내는 거라면은 네. 우리는 하나하나 다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규제가 참 적용되면 좋지만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제 산업을 모든 루트를 다 막아버리는 부작용 날 수 있으니까는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투자자 보호도 좀 더 이제 이게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또 규제를 또 잘못하면은 그 규제에 따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ICO를 지금 허용한다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완벽한지 그 규제가 혹시 잘못 설계되면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야지 파생 피해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규제가 또 필요해지고 해서 잘못하면 너무 얽힐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좀 이런 특수한 혁신적인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좀 실험적으로라도 도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원포인트 규제를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네. 그게 좀 더 균형을 잡고 사실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 금융시장의 법 중에서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들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주식시장도 무법지대였잖아요. 무법지대였는데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법이 만들어진 건데 무법시대란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블록체인이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나 또 금융시장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법에서 우리가 좀 가져올 것들 가져와서 빠르게 무언가 도입할 만한 것들은 없을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규제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규제를 제대로 하고 명확하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쪽이 좀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무법지대라는 건 저는 이해를 한 몇백 년 전, 네, 1700년대, 맞습니다. 1600년대 그때를 네. 생각했거든요. 네. 주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도 주식에 관련된 법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만들어간 네. 건데 만들어가면서 그 입법자들이 했었을 거는 저희 상상으로는 주식의 본질과 이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지금은 너무 쉽게 오히려 우리가 주식에 대한 법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좀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게 어떻게 확산되고 확장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그 중간 지대에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시라든지 투자자 보호 같은 부분들은 네.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새로운 길이 발견되면 빠르게 또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종합한 게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법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용역 보고서가 나와서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고 이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보완해서 입법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골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저희 학회에서 법이 나오면 바로 이제 또 주에서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도 하고 이거와 관련된 이제 세미나도 이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학계나 아니면 우리 법학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이제 주요 내용만 나와 있군요. 네, 주요 내용이 이제 ICO를 뭐 허용하겠다. 그리고 뭐 거래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의 부정행위들 그리고 뭐 예컨대 시세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을 위주로 알고 있고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 역사에서 보면 거래소가 건강하고 거래소가 한국에 있는 거래소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까 이제 박혜진 교수님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경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거래소에 자기의 이제 프로젝트의 그 토큰이나 이런 게 이제 상장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거기 상장되면 그 가상 자산이 다시 또 자본 역할을 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다시 투자를 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블록체인 이 씬에서의 금융 허브는 어디가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거래소가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거래소와 관련된 뭐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이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는 이 거래소가 정말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일단 입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로 잘 작동하고, 그리고 뭐 블록체인 씬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른 뭐 거래소보다 여기 한국에 있는 이 거래소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이 규제가 나를 죽이는 규제가 아니게 느껴야 되는 게 이제 기본법의 취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소에서 투자를 할 때 상당히 편의를 느끼고 내가 효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두 개 다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금 뭐 올해 10월부터는 하겠다라고 애초에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게 또 미국의 규제 상황에 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규제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은 제가 법 전문가 아니어서 예.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은 증권법 쪽으로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쪽은 그래도 증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 체계나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이게 적용 가능한 그 증권법 적용 가능한 코인들을 걸러내서 얘들은 일단 한번 쳐내고, 근데 거기에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논의를 시작하면서 또 공시의 의무도 준다 그러고. 네네, 그런 것들 좀 발전을 계속 시켜 나가는 과정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그쪽도 연구를 계속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그 규제 상황, 법을 적용하는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은 생각보다 좀 지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판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앞에 뭐 투자자 보호도 해야 되고, 이 플레이어들을 각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세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으면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투자자가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가 뭐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뭐 정보가 전혀 없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정보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태계가 발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충분히 외부에 자기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걸 이제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제도는 지금 사실은 미국은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해서 그 공시 의무하고 시세 그 거래소에서의 뭐 시세 조정 같은 것만 막고 나머지의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인 규제는 안 받는 그런 증권 제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접근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하긴 한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 자산 뭐 여러 가지 뭐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 뭐 지능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이제 그 자산 기본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줘야 조금 더 우리 한국적인 지능 방식에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도 동일한 내용을 또 여쭤볼 텐데. 네. 저도 일단 저는 좀 요 씬에 오래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특검법 때도 그랬지만은 놀라웠고 좀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오히려? 있어요. 네, 왜냐면은 원래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무법지대, 해적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해적이 갑자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 제도 안에서 이 뭐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일단 내용은 어떻게 됐든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큰 발전이다 라는 인식이 좀 저 같은 좀 오래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자산에 너무 집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NFT 같은 경우 미술품으로 취급되면 또 거기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포함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약간 아쉽긴 한데, 그런 거 역시 차차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개선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일단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또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변덕을 부려가지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게 됐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과 뭔가 좀 기대할 때의 안정감이 발생하고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는 위태위태했어요. 계속 정부 눈치를 보고 정부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딱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구두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법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데서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게 사실 NFT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심플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NFT가 나오면서 모든 형태의 자산들이 이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가 되게 되면서 이제 혼돈의 시대가 다시 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성격들이 너무나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율규제 논의도 또 나오고 있는 건 거죠. 자율규제 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율규제 쪽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블록체인의 특성이 투명성 이런 거잖아요. 투명성과 이제 뭐랄까 불변성 이런 거기 때문에 늘 공개가 되고 어떤 토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게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아직 툴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거를 갖추는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근데 그게 완성이 된다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 하는 거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이 지가 도대체 뭐냐, 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냐 이러면서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받는 대응을 하고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자기 돈 걸린 일이. 또 전문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 추적을 해서 다 파헤치니까 굉장히 논란도 키워지고 맞습니다. 확인이 되는 환경이 됐는데, 자, 제가 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과 규제를 통해서 조금 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걸 도모한다.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취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초보자로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만큼의 자유도가 줄어드는 걸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 블록체인이 가진 기본적인 탈중앙성이라고 할까요? 아까 해적 비유도 해주셨는데, 해적들이 바다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너희들 이제 공식적으로 저기 이제 조그마한 스토어에서 과일 팔아라 이러면은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좀 줄이는 게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이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정보가 자산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정보가 자산이 되지는 않거든요. 정보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산이 되려면 이제 장부가 필요한데 그 장부를 이제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보안성도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컨대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뭐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동 경로가 이제 일종의 정보인데 그 정보가 어떻게든지 이제 좀 모이게 만들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뭐 혹시 뭐 아프면 뭘 먹었는지 이런 정보들도 예전에는 다 날아가던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게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 디지털화가 된 다음에 네트워크에 올라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올라가면 그게 처음에는 별 가치가 없는 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면 새로운 단계로 정보가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진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나라와 그런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게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정보를 올린 나라는 어느 날 이제 애들이 커서 한 10년 후에 보면 그 정보의 가치에 따른 보상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상이 되고 그 보상이 자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정보를 올리면 뭐 돈을 주는 조그만 프로젝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기업이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가 아닌 그냥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회에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제 그 법을 좀 진흥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처음 올렸을 때 보상이 나오는 그런 코인이나 토큰 같은 게 이제 처음에는 뭐 가치가 원래 없는 게 정상인데 여러 가지 과장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이제 다단계 회의장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많이 속여가지고 미래 10년 후에 이렇게 된 청사진만 보고 엄청 비싸게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과장 광고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속아줘야 되는 그걸 이제 법에 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보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게 이제 뭐랄까요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그 기본 방법인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 토큰 같은 개념으로 쓰면은 돈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자, 요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디지털로 된 자산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부동산 말고 동산의 모든 블록체인화로 된 형태가 디지털 자산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트워크로 올릴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디지털 자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NFT, P2E 뭐 서비스도 되겠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도 있을 텐데 이 디지털 자산의 형태 그리고 규제 틀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법학회에서 보는 이 디지털 자산의 한계, 그거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뭐 한계,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한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언리미티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가치가 있고, 모든 행위는 다 디지털화 될 수 있고, 그 디지털화된 거는 모두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들 같이 만난 것들 이것도 다 디지털화가 되면은 다 가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썼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올릴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많은 나라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국가의 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제가 일어나서 켰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 시에 어느 지역에 몇 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서 전기량이 언제 가장 급증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동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툴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에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데 그러면 이 모인 정보보다 갑자기 새로운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정보가 탄생하거든요. 예컨대 가장 우리 서울시의 교통 상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뭐 교통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세이브되고 그 세이브된 원인은 각자 서울 시민들이 모두 자기의 이동 경로에 따른 정보를 네트워크에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생된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서 보상을 받는 그 나라는 그게 없는 나라와 너무나 다른 게 이게 좀 한반으로 더 진보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제3세계에는 금융 서비스 같은 그런 게 서비스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계좌 가입도 안 돼 있고. 네. 그들이 뭐 게을러서라든지 아니면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자아 실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저는 지구가 약간 새로운 시대에 지금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보는데 새 시대의 출발. 어떤 나라가 가장 더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저는 이제 디지털 모든 아까 이제 정보가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보가 자산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회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단어가 되게 비싼데 정보를 캐내서 올리고 가공하고 돌려주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나라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어찌 보면 하늘에서 이제 부가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보를 가공해서 이제 자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기도록 그런 뭐 기업도 그렇고 창업자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실패도 하겠지만 그런 네트워크가 많이 돼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자동으로 그게 제 정보를 올리고 뭐 딴 데도 올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약간 뭐랄까 극한의 정보 사회를 통해서 이 국가에 이 부를 쌓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돌려받는 그런 굉장히 또한 극한의 효율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저는 블록체인 좀 조직이 있으면 너무 잘 알겠지만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 많이 가진 분들이 다 블록체인 업계의 벤처 캐피탈이 됐어요. 그 돈 가진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해주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토큰을 주면서 또 가치를 올리고 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좀 많이 잘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좀 그런 게 좀 없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디지털 자산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빠르게 갈 수도 있는 생각보다 앵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은 정말 좋은 기술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블록체인으로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에 저는 약간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제가 저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의견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결국엔 사용 가능하게 가공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오라클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 발생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법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또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나 준비 같은 것들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사실 그 오라클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죠. 일단 오라클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라클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정보, 지금 뭐 온도, 뭐 우리 여기 기온 이런 것들을 날씨, 아니면 뭐 야구 경기 결과 이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 입력을 해주는 방식 중 하나인데
한 사람이 입력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이 그렇죠. 그거를 활용해서 또 이익을 편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방식이 약간 심판제도 같은 거죠. 여러 명이 자 이거 뭐 야구기 어제 3대1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중에 그런 많은 사람이 정직하면은 3대1로 대부분 이렇게 그 정보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거짓말한 사람은 이제 벌칙을 받고 그쵸, 페널티를 이런 받았죠. 식으로 좀 다수의 분권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옮겨다 주는 걸 오라클 분권화된 집단지성, 뭐 이렇게 집단지성에 보내잖아요. 가까운 그쵸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라클이라 하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자체는 쉬운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시스템이랑 통합을 하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굉장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해결하면은 이거는 정말 전 세계 뭐 블록체인의 혁신으로 아마 이제 취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당장은 어려운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 이제 생각하고 있는 범위에는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라는 그 문제 이벤트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너무 막 장밋빛으로 막 물들어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 약간 또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요 사태 하나가 결정타를 알리면서 시장에 대한 분노와 대외적인 신뢰도가 완전히 금이 갔거든요. 이런 위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블록체인 산업이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 시장을 키우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합니다. 회장님 어떠십니까? 뭐 되게 안타까운 사태였고요. 그 테라루나 사태가. 그런데 이제 또 반면으로는 그렇게 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연구자들이 좀 더 엄청난 리소스를 들여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테라루나 비슷하게 작은 프로젝트는 비슷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큰 게 터져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지금 추적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 저희가 조재호 교수님하고도 저희 학회에서 이제 테라루나 관련 이제 보고서 준비 방도 있는데 이게 그때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그때 얼마만큼 투명하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 알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테라루나 사태도 지금 뭐 기소가 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아직 뭐 확정되지 않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지금 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태를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많은 이슈가 사실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저희 이게 글로벌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거래소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지갑의 이동, 그 당시에 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사실은 수사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법 공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지도 않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갑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공권력에서 압류를 하고 뭐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 피해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또 지금 전혀 어떤 법률화된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것들도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텐데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제 국제 공조도 되고 아마 법에서도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이런 사태가 있어서 조금 더 법이 좀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법적인 사후 예방책을 미래를 위한 예방책을 만들면은 좀 바뀌나요? 규제라든지 산업진흥이 밸런스가 좀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이 좀 혼잡하긴 했는데 일단 루나 사태 같은 것들을 법으로서 막을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규제와 산업의 발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런스 있게 하려면은 어떤 방향의 법이 가장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컨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어요. 비슷한 크라우드 펀딩은 근데 이제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네. 금액이 작아서 그 한도에서는 이제 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크라우드 펀딩에서 뭐 약간 제대로 끝까지 못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뭘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안 만들어지고. 네. 그런데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테라 루나 프로젝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 그처럼 큰 시총이 필요했는지가 좀 그 정도 돈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를 한다고 좀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공모인 상장을 할 때 조금 더 정보를 투명하게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으면 좀 중간이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상장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사실 고지가 안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고지가 안 됐고 중간에 뭐 블록체인 시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와 관련돼서도 사실 주식시장 같으면은 답변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공시를 통해 답변해야죠. 답변하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이제 권도영 대표가 뭐 트위터를 통해서 뭐 전혀 트위터로 조롱했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봉쇄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투자 자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상장 전 단계와 상장 후 단계를 좀 나눠서 그리고 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어떤 정보를 좀 잘 가공해서 이제 투자자에게 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아직은 없어서 좀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 시간들이었고 충분히 우리가 어쩌면 대비를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갑자기 이제 예.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한 건데 테라루나에 초기 투자한 글로벌 벤처들은 다 미리 팔았거든요. 그렇죠. 다 엑시트하고 뭐 아무도 손해 안 봤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아무도 손해 안 보게 그 전에 다 팔았다는 내용이 만약에 알려져 있으면 그나마 기본 투자자들은 좀 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급전직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법학회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판사님과 교수님께 두 분께 짧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를 같이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나 이런 법에 관심 있는 규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블록체인은 아까 말한 너무 많이 커졌고 사실 코인 토큰 같은 그런 소위 이제 대체 가능한 토큰에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라는 게 나왔는데 NFT가 또 뭐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그 저작물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또 부여해 줄 수 있는 툴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주식회사 말고 다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툴로서도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바라보면서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재호 교수님. 네, 저는 보면서 법이 참 느리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느리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속도의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건 역시 우리 같은 일반인들, 평의원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자율적인 감시와 규제, 모니터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율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 법의 느린 속도를 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하시는 건 좋지만은 투자하시면서 함께 이제 감시도
하고 감시하다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또 언제든지 저희 법학회 뭐 판사님도 계시고 하니까는 알려달라. 그러면 또 이런 데서 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블록체인 법학회의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 그리고 한성대학교 조지우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에 모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법 이야기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다음을 기약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가 더 뚜렷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돌아올 테니까요.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안녕.